공자가 70을 넘긴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가장 경계한 말이 무엇입니까? 공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공자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답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 자랑을 늘어놓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처음엔 웃으며 듣다가도 어느 순간 불편해지는 그 감정 분명히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기분 좋은데 듣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이라는 게 본래 나쁜 건 아닌데 어떤 자랑은 듣는 사람을 편하게 하고 어떤 자랑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병원 대기실에서였습니다. 옆자리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말이야, 미국 본사로 발령났어. 연봉이 얼만지 알아? 상대방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또 의사 준비 중이고 막내는 벌써 임용 붙었어. 대화는 이어졌지만 상대방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상대방은 재빨리 일어나 들어갔고 그 후로 두 분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관계를 끊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랑한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는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상대는 상처받고 돌아섰다는 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뭘. 하지만 정작 문제는 자랑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자랑하면 안 되는 걸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화 같지만 그 안에는 관계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입을 다물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모른 채 혼자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말이 사람을 가깝게 하고 어떤 말이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지를요. 그리고 왜 나이 들수록 침묵이 더 강한 언어가 되는지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유이 형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가겠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나 요즘 좀 바빠. 강남에 작은 건물 하나 샀거든. 월세 받으니까 용도는 되더라고. 그 순간 상대방의 손이 커피잔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아, 그래. 목소리가 확 낮아졌습니다. 영수 씨는 분위기를 풀려고 덧붙였습니다. 뭐 크진 않아. 그냥 노후 준비 차원이지.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 약속 시간 다 됐다. 먼저 일어날게. 핸드폰도 안 보던 사람이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긴 겁니다. 헤어진 뒤 영수 씨는 몇 번 연락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지기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재정 상태 언급을 들었을 때 87%가 즉각적인 비교 심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직장, 같은 나이대,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일수록 그 반응은 더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경제적 거울 효과라고 명명했는데 상대의 돈 이야기가 자신의 처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실험 참가자 중 73%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언급했을 때 관계 지속 의향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영수 씨가 한 말은 사실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즘 상황을 이야기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달리 들렸습니다. 나는 건물주가 되었고
너는 아직 월급쟁이다는 비교의 언어로 전달된 겁니다. 돈 이야기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동으로 저울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저울이 기울어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기울어집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패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순간 타인의 가난을 증명하게 된다. 이 말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말하는 순간 상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자동으로 부각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비교의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돈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불편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무심코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상대방이 멀어졌다면 그것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말이 관계에 금을 가는지를요. 돈은 많든 적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단단하게 자신을 지켜가면 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방식입니다. 주말 저녁 큰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삼촌 박철민 씨가 소주잔을 들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부장 됐다는 얘기 했나? 조카 정훈이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축하드려요 하고 대답했지만 철민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6의 부장이면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쉽지 않거든. 회사에서도 엄청 인정받는다더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 아버지는 국그릇만 바라보며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훈이는 올해 39인데 아직 대리였으니까요. 철민 씨는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승진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 뭔가 달라. 그 순간 정훈이 어머니가 그릇을 들고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식탁에는 젓가락 굽이는 소리만 남았고 철민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모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났습니다. UCLA 심리학과의 2021년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 이야기를 할 때 억양 변화를 분석했더니 자랑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 평균 음높이가 32% 상승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억양 변화가 듣는 사람에게 우월감, 신호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실험 참가자의 81%는 높아진 억양의 자녀 자랑을 들었을 때 나를 무시당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그 반응은 더 민감하게 나타났고 이후 관계 회피 성향이 68% 증가했습니다. 철민 씨의 말투에는 자랑 이상의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그렇게 못했는데 라는 문장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쉬움과 자식을 통해 그것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억양이 높아지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자식이 채워줬다는 안도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와 압박으로 전달됩니다. 너희 집 아이는 왜 그렇지 못하냐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식 자랑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 결핍을 채우고 듣는 사람은 자기 결핍을 확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의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순간 부모는 자신의 삶을 잃는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성공도 실패도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자식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요. 진짜 사랑은 조용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의 자식 자랑을 들으며 움츠러들었다면 그건 당신 자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이 자기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무심코 자녀 이야기를 자랑처럼 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자식 앞에서 약해집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됐으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동창회의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고등학교 동기들이 삼겹살집에 둘러앉았는데 최병수 씨가 소주를 따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서 내가 공부 제일 잘했잖아. 기억나? 옆에 앉은 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랬나?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병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야. 전교 10등 안에 맨날 들었었다고. 그때 선생님들도 나보고 서울대 갈 거라고 했어. 친구 하나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중요하지. 병수 씨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때 내가 집안 사정만 안 그랬어도 진짜 달랐을 텐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 망하는 바람에 시선이 자꾸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병수 씨만 혼자 과거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단톡방에는 아무 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2018년 연구에 따르면 과거 영광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의 78%가 대화 중 시선 회피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를 현재 도피 신호라고 명명했습니다. 과거를 말할 때 눈은 상대방이 아닌 허공이나 아래를 향하는데 이는 현재의 자신과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실험 참가자 중 84%는 이런 시선 회피를 목격했을 때 상대방이 불안정하다고 느꼈고 대화 지속 의향이 62% 감소했습니다. 병수 씨는 과거를 자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의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때는 달랐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시선이 아래로 향한 건 자신감 부족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현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어 라는 말 속에는 지금은 별로야 라는 고백이 숨어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불안을 감지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사는 자는 현재를 잃고 미래마저 포기한다. 과거는 아무리 화려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올 시간도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는 거지 증명의 도구로 꺼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의 과거 자랑을 들으며 답답했다면 그건 당신이 공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현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무심코 그때는 좋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했다면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현재가 힘들 때 과거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됐으니 조금씩 지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도 훌륭했지만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도 됩니다. 지역 상공회 모임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였는데 강민호 씨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 받고 통화를 끝낸 뒤 민호 씨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시의원님이셨어요. 다음 주에 골프 치자고 하시네. 옆 사람이 고개만 끄덕였는데 민호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랑 저녁 먹었거든요. 요즘 정계 쪽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카톡 목록을 슬쩍 보여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분이 5호 기업 이사님이고 이분은 변호사. 상대방은 물만 마시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민호 씨는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인맥이 재산이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식사가 끝나고 명함을 주고받았지만 그 뒤로 연락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2020년 연구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중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거나 연락처를 보여주는 행동을 분석했더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76%가 실제로는 불안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를 과시형 연결장애라고 명명했는데 진짜 친밀한 관계가 부족할수록 피상적인 인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실험 참가자 중 81%는 상대방이 인맥을 늘어놓을 때 신뢰가 떨어진다고 답했고 향후 거래 의향이 58% 감소했습니다. 민호 씨가 핸드폰을 계속 만진 건 단순히 인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안했던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뭔지, 내 가치가 무엇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나를 증명하려 했던 거죠. 핸드폰 속 연락처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명함 더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순간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저 사람은 혼자서는 서지 못한다는 걸요. 인맥 자랑은 역설적으로 자기 빈곤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진짜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지만 가짜 관계는 말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수를 세는 자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 인맥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핸드폰에 1000명의 연락처가 있어도 새벽 3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인맥이 아니라 명단일 뿐입니다. 진짜 관계는 조용히 쌓이고 말없이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의 인맥 자랑을 들으며 거부감이 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속물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불안을 감지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무심코 아는 사람 이름을 늘어놓았다가 분위기가 싸해졌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불안할 때 뭔가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됐으니 조금씩 혼자 서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였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김순자 씨와 이웃 박미란 씨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미란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지내긴 뭘 지내요.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죠. 미란 씨가 그래도 다들 잘 크셨잖아요. 하고 말했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애 대학 보내느라 내 노후 자금 다 털었어요. 둘째는 결혼 자금 대줬고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인생은 다 애들 주느라 사라졌다니까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 미란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이 나중에 알아줄까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미란 씨는 슬며시 시계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아, 저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들어갈게요.
벤치에는 순자 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왜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2017년 연구는 사과 방식과 희생 언급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의 89%가 사과할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식의 조건부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를 거래형 관계 패턴이라고 불렀습니다. 희생을 말하는 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빚을 지우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실험 참가자 중 79%는 상대방이 희생을 강조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관계 만족도가 64% 하락했습니다. 순자 씨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을 위해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되는 겁니다. 진짜 희생은 조용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알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희생을 입에 담는 순간 그건 거래가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는 말 속에는 너도 갚아라는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구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수록 가벼워지고 요구할수록 멀어집니다. 희생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상대방이 빚져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 선택을 후회한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였던 겁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의 희생 이야기를 들으며 숨이 막혔다면 그건 당신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희생 속에 담긴 요구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말을 했다가 관계가 멀어졌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로 많은 걸 해줬을 겁니다. 다만 그걸 말로 꺼내는 순간 사랑이 거래로 바뀌어 버렸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게 됐으니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자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게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자랑은 대부분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이죠.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침묵이 깊어질수록 신뢰는 쌓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어떤 침묵이 사람을 지키는지를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무심코 했던 말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충분히 빛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집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조용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로 힘들지 않도록 편안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